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는 폭풍 전야 같은 개념이에요. 폭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프라 사업들이 꽤나 많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기업들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일발 역전을 잘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형성하는 구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황만 호조로 바뀌게 되면 시장이 어려웠을 때 늘려놨던 점유율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인공지능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안 기능도 점점 수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캔들에서 거래량을 한번 강력하게 끌어 모은 다음에 급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그대로 날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행복한 시절이 왔습니다. 더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9월에는 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죠? 그렇죠. 한국의 이 대명절 추석이 네. 있습니다. 보통 추석 전에는 증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인님은 9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아직 방향성은 바로 잡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를 아직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는 거랑 그리고 한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실제로 할 때는 명분이 필요해요. 경기 침체가 명분이 됩니다.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그럼 그걸 명분 삼아서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포트 정리를 하시고요. 중장기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발부터 서서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서서히 진입하셔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입하시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휴장 기간이 길면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물량들은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연휴 전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증시가 눌림이 나온다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연휴 이후에 주식 움직임을 보면서 리밸런싱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상 추석 끝나면 10월이거든요. 그렇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라 이런 뜻인가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확실한 신호는 금리 인하가 진짜 실제로 시작될 때입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는 폭풍 전야 같은 개념이에요. 폭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네, 폭풍 전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아는 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에서 말씀드린 거 타율이 꽤 좋은데, 장바구니에서 얘기한 거 종목만 다 찍었어도 지금 꽤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장바구니 종목이니까 사실 그 돈 장인님이 보셨어야 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못 벌었네요. 제가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후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컨센서스가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그동안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를 막 좋게 내다 보니까 맞아요.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주식시장이 호황인데 반도체가 안 간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소외당할 것 같아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크게 갈 거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강력하게 갈 겁니다.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이 중단된 사업들이 건설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인프라 사업들이 꽤나 많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금리로 가게 되면 그런 인프라 사업들, 국가 기반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 사업이나 인프라 사업들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일발 역전을 잘 보여줘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도 반도체를 사람들이 눈길을 잘 안 줍니다.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초전으로 볼 수 있었던 반도체 실적 장세에는 좀 안전하게 먹는 큰 손들이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나오는 장은 사실상 이제 좀 초대박이 터지는 장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어찌 보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잘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오기 전에도 한몫 챙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큰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이것도 같이 상한가를 치는 효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할 때는 이미 기회를 놓치는 종목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발을 담그면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번에 꼭 집 사고 싶거든요. 어떻게 사실 건데 집? 일발 역전을 하는 거죠. 뭐 이건 뭐 왜 말을 못하냐고!
뭐 이거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진짜로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 것도 맞아서 빨리 그냥 덜 알더라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주식은 한번 크게 벌어보고 한번 크게 잃어보는 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걸 경험 안 하면 제대로 벌기 어려워요. 그게 진짜 번 돈이 아닙니다. 벌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벌 수 있을 거예요. 주식 비중을 너무 높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식은 애초에 그렇게 투자하는 투자처가 아니에요. 용돈으로 하라고 하셨죠? 네, 이제 조금 떼가지고 수익률로 승부 보는 투자처지 무슨 금액으로 승부 보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금액으로 투자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전 부동산도 지금 기회 엄청 온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게 주식이라서 그렇지 그런 데는 개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은 반도체주들이 HBM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반도체 장비주 일단 근데 지금 부각받는다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원래 과거에는 소재 쪽이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반도체 쪽에서 소재나 부품 쪽이 정말 잘 갔어요. 근데 이번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특히 검사 장비들. 왜냐면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런 파티클 조금 있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수율이 엄청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검사 장비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뭐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서 함께 커지는 시장이 또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네. ESS라고 하죠.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기차로 전면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따라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좀 시들한 것 같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 하면 또 수혜를 받는 게 ESS 섹터잖아요. 맞아요. 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좋게는 당연히 보죠. 근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까 이제 보면은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살만한데? 라고 이제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계속 빠지던 게 이제 반등으로 좀 돌아서는 것 같고 이게 완전 대세 상승으로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가 워낙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있는 거다 보니까 짧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성장도 물론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라서 지금 한번 그렇게 큰 파동을 보여주고 나서 무너졌는데 이번에 뒷파동이 얼마나 셀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많이 벗어났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파동을 먹으려고 한다면 성장 플러스 가치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뭐 저평가되어 있기를 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기술적으로야 좀 괜찮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제가 이거를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그대로 주가가 빠졌다가 23년도까지 올라가는 척하고 신고가 쓰면서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저가 쓰면서 올해 또 신저가 이후에 반등 주는 자리라 저는 기술적으로도 이런 종목은 한번 눈여겨볼 수 있겠다. 섹터가 충분히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25년도에 증시 대상승기가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특징은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25년도면은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대상승기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기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살아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프라 사업들, 국가에서 이제 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우리가 흔히 경기민감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기민감주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이 섹터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실적이 좋아진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돈으로 파티를 여는 장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막 공장에서 10개 만들던 거 똑같은 돈으로 100개 만들 수 있게 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생산성이 늘어나는 이런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내 생활 수준, 국가의 생활 수준은 이전과 같은데 그냥 단순히 올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실물 자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빌리기도 이제 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장도 훨씬 활성화될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새롭게 꾸린 장인님의 장바구니 보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K카라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마 선침해 관점으로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이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호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나서 대략 2년 정도 바닥에서 박스 구간을 형성하면서 횡보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 바닥을 만들어주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정도는 돼야 되고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면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증시 사이클이 3년 주기 사이클로 돌고 그에 따라서 개별 주식도 그렇게 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성향상. 이제 K카 같은 경우에 한번 상장하고 나서 재미를 보다가 쭉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2년 정도 바닥을 형성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성하는 구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K카가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황만 호조로 바뀌게 되면 K카는 시장이 어려웠을 때 늘려놨던 점유율로 시장이 커지고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점유율만큼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유율을 늘린 만큼 이제 시장만 좋아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K카가 이제 중고차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금리에. K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700억대, 순이익 400억대, 매출 당연히 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트리플 성장을 해주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줄었죠. 재작년 대비해서. 근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가 왔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상황 속에서 질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마진율을 봐야 되는데 2.3%에서 2.8%로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늘었고 올해는 3.06%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3.4%, 순이익률은 1.39%에서 1.84, 1.98, 2.17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모두 이제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바닥 구간에서 형성됐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6%대가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 6%대 배당 수익률이면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익이 늘어났을 때 배당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 현재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K카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뭐 7, 8%를 내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면은.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 형성한 구간이 2년이 됐어요. 저는 보통 이제 올라갈 종목이다, 안 올라갈 종목 말고요. 그지 같은 종목, 막 실적 꺾이는 이런 종목들 말고 실적이 이미 좋아지고 있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2년을 뻐겼는데 많이 뻐겨야 저는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불경기가 언젠가 끝난다는 걸 믿는다면 실적 성장이 지금 예견되어 있는 K카, 점유율까지 확장한 이런 기업은 충분히 바닥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K카 한번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제가 추가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로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뭐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배당금을 똑같이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익이 늘어날 걸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저금리까지 겹치면 업황 더 좋아질 건데 작년에 업황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을 때 배당 수익률이 6%대였어요. 작년 종가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 거의 안 납니다. 비슷해요. 작년 주가 수준에서 배당금 준 거 수익률 비교해 본 게 6%대니까 이번에 만약에 배당금 늘어나면은 수익률 더 올라가는 거고 배당금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7, 8%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유지만 해줘도 6%대 먹는 거고 나쁘지 않죠. 다음은 이제 슈프리마라는 종목입니다. 슈프리마랑 K카랑 전부 다 제가 이제 인생 주식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갔고요.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물대를 이제 돌파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점 들어올리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 이제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여기를 이제 지지라인으로 형성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인공지능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보안 기능도 점점 수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인증이라든지 생체 인증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슈프리마가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일본에서 특히 성장률이 최근에 많이 좋았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이제 서서히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자리고 K카도 마찬가지지만 슈프리마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탄력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3만원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저는 슈프리마가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캔들에서 거래량을 한번 강력하게 끌어모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집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그대로 날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내의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순이익이 300억이 예상돼요. 올해. 작년에는 230억이었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이제 310억, 340억입니다. 영업이익도 236억,
292억 329억, 매출 900억대에서 1000억대, 1200억대, 1400억대. 부채 비율은 6%대입니다. 부채 비율이 15% 아래면은 그냥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차익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7%에서 21%로 뛰고요. 24%에서 26%로 뜁니다. 물론 이제 이때 25%로 좀 줄지만 23%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요. 내년 정도까지가 이제 고속성장을 해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 측면에서도 너무 저평가예요. 차트도 너무 저평가예요. 이익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쏘긴 쏠 거다. 올해에서 내년 정도 바라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되면 되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저번에 그 30% 넘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장인님 엄청 난리치면서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아, 그죠. 30%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내년에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이 지금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그런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부부가 같이 창출해내는 쪽들이 그래요. 제약바이오도 그러고. 제약바이오도 한 번 그거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익률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이제 각광받는 거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리가 선진국들이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맨 처음에 그 나라가 발전할 때 제조업 아니에요? 농업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이익률이 안 나와요, 그런 산업은. 그 다음 중무장대 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게 이익률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조예요. 나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이익률도 많이 나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뭐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솔직히 뭐 폭스콘에서 만들지 애플이 만듭니까, 기계도? 소프트웨어로 그렇게 다 번 거잖아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임상 성공하고 이런 게 진짜 고부가 가치 창출이 장난 아닙니다. 보안 솔루션 이런 애들도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이런 것들이 이익률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조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배, 조선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사람 인력부터 해가지고.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는 철부터 해가지고 원재료 비용부터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익률이 높게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걸 봐야지, 이익률이 제약바이오보다 안 나오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그런 종목 많이 발굴해주세요. 네.